네, 안녕하세요. 평경장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점상 조금 변경된 부분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선호하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주로 하는 매매 스타일로서는 저는 스캘핑과 말로 하겠습니다. 스캘핑과 스윙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단타와 장투가 있겠죠. 참 특이하죠. 스캘핑하고 단타가 한 부류로 묶이고 스윙과 장투가 한 부류로 묶이는데 왜 이렇게 한 가지씩 가져갔을까요? 바로 장에 대한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 횡보장이냐 이런 관점 때문에 두 가지를 하는 거고요. 이 스캘핑, 단타, 스윙, 장투는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과 손익 라인을 짧게 가져가냐, 짧게 먹냐, 이게 스캘핑이냐 그런 게 될 거고, 이거보다 좀 더 길게 하는 게 단타가 되는 거고, 스윙은 이런 V자보다는 이런 U 형태로 매매하는 걸 말을 하고요. 이 라인은 좀 아쉬워서 한 이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스윙 관점이 되겠고, 장투는 우리가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장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은 결국 기간과 그리고 손익 라인 짧냐 길냐, 손익은 이렇게 위아래로 기간을 길게 가져가느냐, 이 차이로 스캘핑, 단타, 스윙, 장투 이렇게 구분이 생기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영상을 보다 보면은 제가 하락 추세에서는 핫다 외에는 스캘핑을 안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이 추세가 하락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저점에 해당하지만 우리는 실시간 장세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봉 떴다, 양봉 나올 것이다, 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위로는 한 4%가 열리게 되는데 저점을 잡으면 한 4% 열리고, 밑으로는 끝없이 나락을 가는 거의 한 10%가 빠지는데, 이 손익비상 말도 안 되게 밑에 구간이 넓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스캘핑은 핫다 외에는 안 잡아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는 이렇고, 반면에 상승 추세에서는 오히려 잡기가 쉽죠. 이런 설거지 차트 제외하면은 우리가 매물대 지지, 매물대 저가의 손절 라인을 잡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민라인까지는 한 4-5% 죄송합니다. 한 7-8%가 되지만 결국 윈라인으로는 거의 한 몇십 %가 되죠. 그래서 밑에는 짧고 위에는 길다.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냥 상승 추세에서는 스캘핑은 유효한데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손익비가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좀 한번 잃으면은 그동안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하락 관점에서는 매매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를 하게 될 텐데, 하지만 반대로 제가 스윙 관점으로서는 상승 추세가 아닐 때 매매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스윙 관점으로 잡을 때는 U 형태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U 형태로 봤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느냐, 이 자리에 들어가느냐, 이런 자리에 들어가느냐, 이런 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체크가 되는 게 지지가 어딘가 보고 들어가는 게 스윙 관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매매를 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잡을 때 지지가 어디까지인가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스윙 관점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또는 조정장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에는 저는 스윙으로 진입을 하고, 상승장에서는 스캘핑이나 단타, 스캘핑을 선호하긴 하는데 단타도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좀 길었죠. 제가 지금 장이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스캘핑에 진입하지도 않는 거고요. 지금 스캘핑을 쳐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현물에서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이 손익비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에 마지막 한 발에 좀 많이 잃을 수 있는 장이에요. 그러면은 제 관점상 남는 거는 하락 관점에서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U 형태로 그릴 수 있는 스윙 탄점이 되겠죠. 하지만 방송에 대해서 또 장에 대해서 저는 그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비트나 이더, 초메이저를 제외한 코인은 단 하나도 지금 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 않고요. 왜일까요? 저는 항상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매매를 합니다. 제 시선에서는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 41%에서 근접했었던 이 자리, 이 12월 초부터 제 생각에는 이미 상승에 대한 이 그림을 그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미 지금 보면은 반등한 시점부터 뭐 맞춘 것처럼 말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그린 아이디어상 도미넌스 반등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3일 동안 지금 만들어진 이 반등 추세 있죠. 이 반등 추세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에게는 많은 해답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현재 도미넌스의 반등 추세는 이전의 추세처럼 가파르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5월의 느낌보다 내려주는 공간이 크게 없이 그냥 올려주기만 했었던 5월의 느낌보다는 10월장과 유사하게 흘러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내려주는 공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반등한 이후, 자,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반등한 이후 도미넌스를 뿌려준다면 알트코인은 되살아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반등 없이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한마디로 지옥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이유 없이 변동성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일 때, 또 5천만 원이 됐을 때, 이때 움직이게 되고, 비트코인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됐을 때 비로소 도미넌스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6천만 원에서, 죄송합니다,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6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됐다. 도미넌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전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도 오르면서 알트코인도 되살려주는 이런 그림에 기대를 거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상으로는 그리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냐? 일단 지금 현재는 저는 하락 추세를 유지 중에 있지만 가격상으로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이 53.3K 또는 직전의 매물대 53에서 54를 건드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거 반등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변경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조금은 변경해서 52.5K, 자, 이 포인트 아래로 나오는 반등들, 뭐 이런 반등이 되겠는데, 이 아래로 나오는 반등은 전부 무시합니다. 이건 하락 관점을 유지하겠다는 말이고, 이 이상 건드려 주게 되면은 또는 정착 시에, 이게 그냥 정착했을 때는 빠르게 전략을 상승으로 바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승 관점의 완성은 뭐 이 매물대보다 이 매물대를 뚫어주거나 아니면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확정을 받는 움직임이 되겠지만, 우리는 때로 확정을 받지 않은 움직임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을 구상하는 시간이 이 점선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 반등이 나온다는 말이 아님을 강조를 드릴 거고요. 매매 시에는 여러분들을 뭐 손절가를 터치했을 때는 그냥 보유하지 않고 그냥 손절을 하는 것과 똑같이 이 하락 관점을 유지했을 때, 우리가 하락 관점을 보더라도 상승 관점이 바뀔 때 그런 시간 또는 가격을 저는 미리 설정을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효하게 가져갈 거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서 뭐 단지 뭐 여기서 붙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확히 52.5K 여기 제시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락 관점을 유지 중 52.5K 이위로 정착하는 또는 조금 올려주는 장세 나오면은 하락 관점 무시하고 이때부터 새로운 채널, 그때만큼은 실시간으로 장세를 잡을 수가 있고,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때로 확정을 받지 않은 움직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때 매수를 한 이유는 하락 관점이 확정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 상승세, 이 매수세를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냈었는데 이때도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상승 관점이라면요. 자, 그리고 오케이, 좋아, 하락 관점 알겠어. 여러분들이 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갈 부분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이 나스닥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이 관점상 횡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점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도 결국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마치 횡보할 것처럼 장을 만들어주고 있죠. 실제로 나스닥이 횡보할 때만큼은 비트코인으로서는 상승량이 매우 좋았으므로 지금의 버티면서 횡보하는 장세는 앞으로 좀 더 지속해 준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3일간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의 충격분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설은 일단은 텍스트를 하나 켤게요. 네, 첫 번째,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 FOMC 있죠? 이 FOMC 이후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주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부터 꺼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로 당연하겠지만 이건 금리 인상 실행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종료된다. 그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08년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죠. 이 08년도 QE에서는 이것도 돈을 뿌리고 다시 회수하는, 그러니까 좀 조금씩 푸는 그런 작업이 있었죠.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그 시기로부터 2년 뒤에 금리 인상을 실행했습니다. 자, 테이퍼링이 끝나면 금리 인상이 바로 나온다? 08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2년 뒤가 돼서야, 2년이 흐르고 나서야 금리 인상을 실행했었고요. 3번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나고 기간을 가진 다음에 금리 인상을 했던 게 지난 시간, 이때 과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반드시 100% 따라갈 수는 없고요. 하지만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동시에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동시에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이 가격 영향도를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결국 얼마나 떨어지냐,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 03년도 그러니까 페데랄 펀드를 보면은 이때가 되겠죠. 이때 한번 올라가고 이때 올라가죠. 실제로 여기까지는 너무 과거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볼게요. 04년도 그리고 15, 16년도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4년도에 나스닥은 18%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도 나스닥은 18%의 조정이 왔습니다. 그리고 16년도 나스닥 6에서 7% 조정이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한 묶음이고 이게 한 묶음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첫 번째 충격 이후로는 두 번째 충격은 작을 수밖에 없다. 이 컨센서스가 통하는 거고, 하지만 실제로 18%의 조정이라는 수치가 지금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할 그런 수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트가 맞냐 아니냐 궁금하신 분들은 프레드 사이트에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 키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뷰에서 나스닥 USD 검색하시면은 03년도부터 나스닥 가격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 금리라는 걸 검색하시면은 이 기준 금리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좀 따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이 전세 대출이나 아니면 매매 대출 시 우리가 내는 이자가 그냥 이자인 줄 아는데, 그건 사실 기준 금리와 또 은행의 금리, 은행의 이자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인상을 했어요. 은행이 그러면은 2%를 책정을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12%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이자는 사실상 1 플러스 2 기준금리 플러스 이자의 뭐 금리 또는 이자 이렇게 해서 내는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나스닥이 무너지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락은 나스닥의 하락은 비트코인의 귀신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선에서 관망 중에 있고요. 제가 일주일 이상 말씀드렸고 장이 올라가냐 마냐에 저는 휘둘리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매도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이렇게 간다가 아니겠죠. 천천히 매도 기회를 제공하면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까지는 한 번 정도는 기회는 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반등 오면은 그때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윌리우나 이 플랜 B가 이중성을 제시할 때가 가장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우나 플랜 B는 18년도 11월에도 그 기간까지도 조정이다 롱 관점만 제시를 했었고 커뮤니티에서는 사람들의 무적의 700만 원이다. 그때가 어땠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그냥 귀신같이 670만 원 또는 700만 원 지키면서 반등이 나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3번 동안 이렇게 반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절대 안 깨진다. 이런 게 커뮤니티에서도 사람들은 무적의 700만 원이라면서 절대 매도를 안 했지만 플랜 B나 윌리우가 이중성을 제시한 시점으로부터 하루나 이틀 뒤에 차트는 정확하게 지하실로 향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저로서는 이 이중성을 제시하면은 저는 배로서 좀 무섭게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상승장에서 이 사람 글만 봐서 그렇지 사실 이 사람은 항상 가격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트위터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 대해서 2가지 관점이 존재하게 되겠죠. 지금이 저가고 마지막 저가의 기회이다라고 보는 사람과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남은 하락장에 대해서 또는 조금 더 무너질 수 있는 자리에서 남은 소재들이 뭐가 있냐라는 그런 점검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도 2번에 가깝고요. 1번은 아니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든 아니면 매수를 하든지 간에 결국 그게 옳냐 그러냐 틀렸냐 이것에 대한 채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것도 있죠. 차트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결국 손절을 하느냐 마냐 그게 선택이 좋냐 나쁘냐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채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전부 이해하시거나 전부 이해가 안 되시면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좀 상담 받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잘할 수 있다 영상에서 참고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평영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